전세 사기 피해 속출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세입자한테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경매에 붙여지면은 우선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양도를 하는 거죠. LH 같은 데 양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전세 사기 얘기가 요즘 뉴스에서 빠지질 않는데 아니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속출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 대책이 그동안에 잇따라 나왔는데 네. 정부하고 여당은 이 전세 파기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제 경매 위기에 지금 몰려있거나 아니면 경매에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경매에 붙여지면은 우선적으로 그거를 낙찰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이제 준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자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아니 낙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니면 내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우선 매수권을 어디다가 파냐면은 사실상 양도를 하는 거죠. LH 같은 데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갈림길에 설 겁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런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선 매수권은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공유 지분이라고 있어요. 네. 가령,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떤 집을, 공유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동맹이. 네. 뭐 비슷한 건데. 그거에 한해서만,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줘요. 이해 당사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주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애초에 낸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구제받을 방안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건 다 돌려받지를 못하죠. 여당하고 야당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혹은 정부는 그 세입자한테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주거 살 수 안정, 있게 해준다는 거죠.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최장 그게 20년 동안. 그리고 임대료도 뭐 시세의 한 40에 60%니까 반값에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당안은 뭐냐면은 아니 그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살고 싶겠느냐. 얼마나 더 받고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야당안은 뭐냐면은 가령 이제 공공기관이 그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까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상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채권이거든요. 그걸 싼 값에 아니 아주 싼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절한 가격에나 혹은 최소 50% 이상으로 그거를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LH나 공공기관이 그걸 낙찰을 받을 거잖아요.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걸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그거를 대파는 거죠. 말하자면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자는 거예요. 집값이 조금 오를 때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마진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문제는 아까 세입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나중에 원금을 회복할 거냐 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전세 사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세 내놓고 있는 분들도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은 그렇게까지 매매만큼 안 빠졌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전세 구할 때 대출을 안 냈잖아요.
지금은 전세가 올 때 다 대출 내죠. 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지금. 비싸게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이 전세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입니다. 네. 외부 어떤 그런 환경에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다가 대출까지 많이 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전세 수요가 더 줄어서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더 빠지는 일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요즘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네. 이게 역전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보니까 올 들어서요. 네. 부동산은 조사를 보니까 네.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네. 3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네. 부동산은 통계인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5.5% 정도 빠졌는데 네. 전세는 9.9%, 네. 10%, 그 2배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라는 어떤 그런 고유한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이 네. 전세가 이른바 갭 투자의 어떤 그런 부메랑이 불고 있잖아요. 그다가 또 깡통 전세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임차인, 세입자나 집주인들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러면 빌라 다가구 주택에서만 왜 전세 사기가 유독 많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갭 차이가 없어서 그랬네. 그럴 수도 있죠. 전세가 비율이라고 그래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차이가 좀 적습니다. 네. 뭐 그것도 원인이고 네.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임대차 3법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3년이 돼가네,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나 4년이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세값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다다닥 올라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갭 투자에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주니까 이 갭 투자 수요가 빌라나 아파트나 다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몇천씩 무피 갭 투자가 네. 이번에 사고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취득세 내고 그냥 등기하면 내 집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다닥 사고가 나버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의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이걸 팔려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도 나고, 물론 이제 개인의 뭐 일탈도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것도. 집값 하락기에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 문제요. 뭐 올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번의 방법은 집값이 50%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물면 이게 바닥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왜 뭐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등기부터 뭐 진위를 따지지 않아요. 네.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죠. 이 형식적 심사주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밖에는 우리가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봐요? 그걸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굴 믿느냐. 그래서 요사이는 보니까요. 네. 이게 사기가 네.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 참. 그동안에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등기 소유자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때문에 소유자 뭐 김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대리인이 나오더라고. 네. 그 사람 소유의 은행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네네. 요새는 안 됩니다. 요즘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지금 골치 아픈 건데 보세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진짜 집주인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금을 받습니다. 돈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몰래 또 다른 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주인 이름으로. 그렇죠. 와. 그렇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거 꼭 본인 확인해야 되겠네요. 아니 확인해도 그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게. 와서 이 사람하고 직접 보면서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전화로는 안 됩니다. 전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리인 계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더 강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기극은 도처에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그리고 그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걸로 세금 체납분 때문에 이게 나한테 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이번에 다 바꿨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나 뭐 지방세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결국은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동안에 최우선순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증금을 잃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바꿨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없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부분에서 진짜 마음 먹고 달라들면은 이게 법률 전문가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한테 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해줘. 맞아요. 경제사범들.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 더. 그 미국 가면 150년형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때려버리면 감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교수님이 달라요. 이 범죄는요,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발각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처벌의 수위를 높여버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이런 악심을 혹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세 사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전세의 종말이 좀 빨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는 온다고 보시는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년 안에 뭐 전세가 사라질까지는 않고 다만 아파트는 좀 그나마 전세가 유지되겠죠. 뭐 갭투자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비아파트 쪽, 뭐 다세대, 빌라, 그다음에 뭐 빌라, 뭐 혹은 오피스텔, 뭐 다중주택 이런 쪽은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나서 전세를 못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월세 생각이 들고요. 전환율이 훨씬 더 높겠네요. 거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요 이 다가구하고 이 보통 다세대라고 흔히 골목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다세대인지 다가구는 잘 몰라요. 다가구는 보통 3층 짓거든요. 이거는 단독주택이에요. 개인이 보통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4층밖에 안 돼. 똑같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 공동주택인데 대부분 이제, 혼자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전세를 구할 때, 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들어가실 때, 조심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들어가면은 대출이 얼마인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서 보통 1억 건저당 설정하면 뭐 1억 2천 정도 120%니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집주인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잔금 때 그러면 감액 등기라고 있어요. 8천만 원으로 갚았으면 그만큼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 등기 소액하면 해줘요.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전입세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들어온 순으로 이게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 시에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내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알게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또 그게 걸리는구나. 또 문제는 내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가구는 많게는 한 집에 10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문을 제가 직접 떼봤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거 안 나와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되네. 안 적혀 있다니까, 그게요. 내가 그러면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뭐, 주변에 물어보면 되고, 또 뭐 주택 공시가격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본다 하지만, 그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집주인의 어떤 그런 양심이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결국은 저는 전세 사기 아니 우리는 전세 사기만 하는데 저는 전세 사고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전세 사기고 그리고 저기 일반 평범한 어떤 그런 집값 있잖아요.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주인은 다 알고 있고 세입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계약을 할 때 다세대나 다가구는 그동안의 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갚은 게 얼마인지 그 잔액을 명기를 하고 또 내가 들어가는데 기존 세입자 전입 일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떼올 거 아니에요. 떼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오는 거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대출하고 말하자면은 선세입자 보증 금액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저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내 피 같은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방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그러면은 보증보험이 안 되면은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로 일부 좀 부담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뭐 부동산학 박사 뭐 이런 뭐 법률 전문가분들도 이게 신원을 조작하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면 그러니까 조심도 조심하고 거래할 때 무엇보다도 공신력을 갖춘 그런 나름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 법만 나쁜 인간들입니다. 네, 박원갑 박사님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집값 오른다 내린다 뭐 왔다 갔다 얘기가 있어요. 이미 다 내렸다 다시 오른다 요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